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신호등이 오랜만에 초록불로 켜졌습니다. 이게 노란색만 켜지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제히 뉴욕 증시가 상승할 때 초록불로 켜지죠. 오랜만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간밤 연준 의사들의 발언도 많이 쏟아졌던 만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초록불에서 먼저 확인해봤지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4만 선에서 좀 멀어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요일장에서는 0.1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함께 오르는 분위기였는데요.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건 이제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좀 차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10번째,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대체로 초록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빨간색 혹은 좀 어두운 색깔들이 보입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8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약 2달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마감에 도전을 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0.87%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 0.7%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날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부과한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0.6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대체로 좀 약세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 가운데 퀄컴은 1.56% 상승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0.6% 강세였고요. 메타 0.9% 하락, 아마존도 0.21% 약세였습니다. 테슬라는 6.66% 급등세 오랜만에 연출을 해줬는데요. 전날 테슬라 세미에 대한 타임라인 또 세부 일정, 세부 디테일들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펠로톤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1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펠로톤이었습니다. 이 컨버터블 노트,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주가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인수설이 전해진 이후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사업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 램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AI 훈풍에 올라탔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되겠죠. 주가 2.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10대 1 주식 분할 그리고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하자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 분할은 10월 2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로 코로나19 백신 때 주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가 되겠죠. 2030년까지 총 매출을 8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 목표를 발표하자 주가 2.68%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이 매출을 75% 증가시키겠다라는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연준 인사의 발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크리스토퍼 월럽,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이번 주 연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수고 이 4월 CPI에 대한 성적을 내야 한다면 나는 C+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제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를 몇 개월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몇 개월 더 확인이라는 말에서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몇 개월 더 지표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랜만에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패드워치가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게 몇 월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위에는 기준금리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돼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0.4%, 12.7%, 51.8%를 더하면 6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65% 정도로 보고 있다. 꽤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에는 5월 FOMC에 대한 의사록도 공개가 되죠. 이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약세론을 고수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이 모건 스탠리도 약세론에서 강세론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약세론자, 지금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계속해서 약세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을 매력적인 투자로 보지 않는다.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론 고수하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열풍이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섹터에 대한 상승은 주도할 수 있더라도 이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JP모건은 4,200포인트로 월가에서 가장 낮은 S&P 500의 전망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JP모건마저 약세론에서 강세론 쪽으로 입장을 바꿀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고점에서 내려온 뒤 국제유가 큰 변동 없이 3달러 내외의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0.68% 소폭 내리면서 배럴당 79달러 26센트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RBC 캐피털마켓츠의 상품 전략 책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 이 국제유가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추가 상승을 주도할 만한 그런 요인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평균적으로 WTI가 배럴당 79달러 50센트에 이를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웃도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이날은 샤나 시셀 벨리온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 had some improving inflation numbers. The market ran up a little bit. I think it's taking a breather ahead of NVIDIA's earnings. And I think it'll, move one way or the other at an extreme tomorrow, based on how NVIDIA reports after market. I think people would be blown away
by how much the market cap has grown in NVIDIA in the last year. So the first blockbuster earnings report that they had was the Thursday before Memorial Day last year. So that was I believe the 23rd of May last year. At that time, their market cap was just over $750 billion. Today, it is $2.3 trillion. It has increased its market cap by $1.5 trillion in the last 12 months, which is unbelievable. It is now the third largest company in the S&P 500. And that is, if that isn't impressive to anybody, I don't know what is. And they've done it and continue to have these blockbuster earnings reports. Year over year, they've seen improvement in their sales by well over 200%, and their margins are extremely impressive, over 75%. I think it's 77 is what their profit margins are, and growing. So the question here is, will they have another blockbuster earnings report? And I believe they will. We saw some really interesting announcements from Microsoft regarding AI, and there's competition here with Google, and there's lots of things going on in AI, and that is a beneficiary. NVIDIA is a beneficiary of that. But we're getting really close to that $1,000 per share number. And psychologically, people fixate on numbers like that. So will we see some selling if the stock does reach that $1,000 per share market price?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investor behavior reacts just to that psychological milestone. 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마무리된 미국 증시 여전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S&P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해줬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조금 더 짙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이 FOMC에서 상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보다 많은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는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 기조 완화를 지지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 관리들이 경제를 둔화시키지도 또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인플레이션의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전을 몇 달 더 지켜봐야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9월 정도가 되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간밤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세계 최초로 AI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규제법과 관련해서 EU가 입을 열었고요. 간밤에 해당 규제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총 4가지로 나눠서 규제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허용 불가능과 고위험, 제한적 위험과 저위험 등 4개의 단계로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아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3,500유로, 원화로는 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가장 강한 등급으로 불리는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사용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타인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이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는 바로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이 금지됩니다. AI법은 유럽의 비회원국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럽의 AI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규제도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또 나왔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에서 주문하고 있던 서버칩 주문을 중단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장 마무리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칩에 대한 이전 주문을 완전히 중단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프로세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 호퍼 아키텍처 GPU라는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향상된 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 GPU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보다 고도화된 블랙웰 GPU 출시를 앞두고 기존의 호퍼 GPU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호퍼 블랙웰 출시 간격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구매를 위해서 현재 기존 제품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장 초반에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가격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실적, 이 엔비디아에게는 또 어떤 방향성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테슬라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 소액 주주가 냈던 소송으로 인해서 스톡옵션을 모두 토해내야 될 위기에 현재 와 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했던 델라웨어 법원이 올 초에 테슬라의 보상안이 승인되는 절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톡옵션 지급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테슬라는 오는 6월 13일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 보상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연합이 머스크와 관련된 급여 패키지를 거부하자라면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부 캠페인에 나서면서 양측 상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말가메이티드 뱅크나 SOC, 또 인베스트먼트 그룹 등의 주주연합은 테슬라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재승인을 요청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거부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뿔이 났을까요? 이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이외의 다른 회사로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테슬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남동생인 킴벌 머스크 재성과 관련돼서도 꼭 반대에 투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주연합에 서명한 주주들은 1년 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이 결정 자체가 테슬라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테슬라 이사회는 정기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투표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 함께 찬성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테슬라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 테슬라 안에서 지속적인 정기 해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 투자자들의 민심도 가라앉혀지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월 말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안을 놓고 다시 한번 상장될 수 있다, 승인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기존 25%에서 75%로 크게 튀어오르면서 어제부터 이더리움의 가격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간밤 7%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20%에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EC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최근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면서 이더리움이 만약 이번 주 안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가격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업계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를 간밤에 넘어서기도 했고요. 일단 오는 23일 바네크 그리고 24일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결정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서 화요일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장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그래도 좀 약하지만 상승세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0.3% 후퇴를 하는 등 소폭의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것의 자체는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엔비디아 향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기술주 중심보다는 다시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부활 쪽에 초점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실제 매파적 발언을 이어왔던 월러 이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증시는 소폭의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고를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유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중동 지역 내에서의 정세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이 또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약 100만 배를 방출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유가는 소폭 하락한 영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각 기업별로 개별 이슈들이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국내 증시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연코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또는 수요일장에서 시장의 주요 관심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요일장에서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뉴욕 증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EU,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첫 포괄적 AI 규제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중반에 이제 전면 시행을 확정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AI가 최근 굉장히 많은 인간의 결정력을 판단하고 저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위험 등급에 따라서 규제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규제법에 따르면은 가장 핵심인 의료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정치적 의사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언론의 통제 부분 등을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추구하고 있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유럽에서의 행보들은 아무래도 조금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완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AI 규제를 하는과 동시에 또 기술주에서는 조금 다소 조정의 여파가 나올 수 있는 소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대기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주문하던 그레이스 호퍼 GPU를 이제 주문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이제 사실 올해 12월 이후에나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AI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혹은 조금 누그러질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한 그레이스 호퍼 주문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던 H백 제품에 대해서도 탄탄한 수요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AI주들이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실 때 매매하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투자별로의 체력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저희가 어떤 포인트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사실상 반도체 섹터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특히 이제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실 때 그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주가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의 해석보다도 오히려 현재 수급, 특히 외국인 수급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 도입 여부가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이탈과 동시에 이제 개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세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종목 투자하실 때는 우선 부채 비율이라든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신용융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합의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피트 질투의 폭발, 천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관심사죠. 사실 뭐 훌륭한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이슈죠. 시가총액 전 세계 3위. 전 세계 3위로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애프터 클로즈 지금 장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후 시간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예상해서 장에서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목요일 날 시작하면서 갭 상승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엔비디아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몇 번 전 시간에 그 15년 전에 16년 전 영상에서 모나리자를 한 번에 그리는 GPU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포탄을 터뜨릴지는
엔비디아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인텔의 CPU가 대제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만들 때 젠슨항 CEO가 인비디아라는 부러움, 시기를 나타내는 그리스 로마어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의 질투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키르케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질투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건 아까 부러움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장 인비디아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워터하우스의 키르케입니다. 키르케라는 여신, 사실 이거는 예쁘게 그려놔서 여신이지만 거의 악녀 마녀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림은 빼빼 말라가지고 머리털도 없는 마녀예요. 사람들을 동물로 변신시키는 이상한 마법을 갖고 있어서 제우스가 무인도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물을 줍니다. 저 물을 마시면 다 동물이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 여자한테 이물을 먹여가지고 인어가 아니라 6개 머리가 달린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키르케, 이 질투심, 인비디아가 꽉 찬 이 눈빛을 너무 잘 나타내는 이 명화죠. 자, 그런데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엔비디아를 만들었으나 그때는 질투를 했겠죠. 누구를요? 인텔을요. 인텔의 CPU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그 시장을 못 갔고 그래서 GPU를 갔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인텔의 CPU가 두뇌 역할을 할 때 GPU는 그냥 단순히 딸려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그렇게 밀려났던 인텔이 완전 무시를 했던 그러니까 인텔을 부러워했겠죠. 인텔을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뭐 경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아예 질투와 시기라는 뭐 기본적인 마음을 다 버려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누구를 막 질투해가지고 분노에 차서 그럴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투에 찬 이 모습보다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변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랑 AMD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급격한 그 성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2024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자, 분기가 좀 그 회계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절로 따지면 지금 여름이 안 왔잖아요. 1분기잖아요. 얘는 지금 벌써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올 것은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예요.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바로 전 발표죠. 지금 매출은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순이익 100% 이상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게이밍, 그렇죠? 게이밍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굉장히 컸죠. 결국에 여기서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됐던 겁니다. 예전에 원래 게이밍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의 윈텔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는이라고 하면 그 시절을 어린 시절 보던 사람들 윈텔의 시대에 살았죠. 윈도우, 그렇죠? 윈도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CPU로 대표되는 그 컴퓨터의 두뇌, 이 조합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냥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성능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CPU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이죠. 그리고 AMD는 그 시장도 못 가니까, 그렇죠? 인텔의 CPU에 밀려가지고 엔비디아는 GPU로 갔는데 AMD는 CPU에서 인텔에 밀리죠. GPU에서 엔비디아에 밀리죠. 그래서 AMD는 게임기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AMD를 인텔이 두려워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이 완전히 저기에 빠졌죠. 수렁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도 56%가 증가를 했어요. 게이밍 시장도 살아났다는 얘기죠. 자, AMD도 보겠습니다. AMD는 2023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다 틀려요, 회계 기준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매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이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게이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가 절대적인 기업에 비해 AMD는 그 비중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데이터 센터가 80% 늘어서 100%는 엔비디아와 비슷했는데 게이밍 시장에서 얘는 50%가 깎여나갔다는 것이죠. 아까 엔비디아에 밀려가지고 게이밍 시장으로 갔다고 했죠. 엔비디아가 컴퓨터의 그래픽을 담당했는데 거길 꽉 잡고 있으니까 AMD는 게임기의 그래픽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게이밍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게이밍 시장도 먹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도 실적이 매출이 2% 늘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너무 엔비디아가 강력히 올랐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이죠. 어쨌든 간에 AMD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AMD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잘 되느냐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AMD 이 업체들이 속한 분야가 여기 트렌드포스에는 디자인 하우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공장이 없죠.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미디어텍 이 순위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1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던 엔비디아가 2023년에 거의 더블로 올립니다. 33%. 그래서 1위에 등극을 하죠. 2022년도에 2등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누가 깎였느냐? 퀄컴이 24%에서 18%로 깎였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텍이 12%에서 8%로 떨어집니다.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뭐 하는 회사죠? 맨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왜 안 깔고 삼성의 그 엑시노스를 깔아가지고 우리 갤럭시 쓰는 유저들이 왜 게임을 돌리는데 발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차별하느냐고 맨날 하죠.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는 거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겠죠. 그렇죠? 아니 그 퀄컴이 고객인데 퀄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텍, 대만의 팹리스 업체인데 얘도 지금 휴대폰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지금 안 좋잖아요. 휴대폰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퀄컴이랑 미디어텍이 점유율이 빠진 거를 엔비디아가 다 가져간 겁니다. 지금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AMD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지금 팹리스 업체인데 점유율을 많이 높이지 못했어요. 1%, 2%씩 줄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다 먹은 거죠. 팹리스 쪽에서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미국은 이쪽이 강해요. 공장이 없고 설계도만 그리는.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은 다 대만에 가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1등으로 올라섰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뭐 어저께 간단히 말했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처음에 반도체 IP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주는 회사예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빌려주고 돈을 엄청나게 챙기는 회사예요. 거기에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에 사실 IP 설계 업체로 묶어놨지만 이거를 좀 분해하면은 사실 시놉시스나 케이던스는 도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설계자가 이 개발을 할 때 개발 자동화 도구를 써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용하는 거 똑같아요. 엑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누면 ARM 같은 경우에는 IP,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 비중이 큰 거고 시놉시스 케이던스는 IP 자산 설계업체 여기 섹터에 묶여 있지만 도구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팹리스 업체가 이제 나오죠 여기서. 아까 나온 그 1, 2, 3, 4, 5위에 있던 것들 다 있죠.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여기 다 있죠. 세계 매출 팹리스 부분 디자인하우스를 묶었던 디자인하우스 사실 묶었지만 팹리스랑 디자인하우스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IP는 말을 하자면 팹리스의 팹리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작이 저기부터입니다. 아이디어를 ARM한테 빌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해갖고 얘네가 설계도를 그려요. 근데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TSMC라는 파운드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왜 있죠? 우리 이케아 부인이 막 예쁜 거 사다가 남편분을 조립시키는데 남편분들 요거 A4 용지 같은 한 장짜리 딸랑 여기 와가지고 화내는 적 많죠? 나사는 막 50개인데. 그쵸? 그럼 못 찾아보죠? 유튜브에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영상 찾아보고 그거 보고 조립하죠.
뭐 원래 잘하는 맥가이버들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 조립 의자 하나 하다가 화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설계도를 팹리스에서 그린 거를 바로 파운드리에 적용하려면은 어려워서 디자인 하우스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도를 가공해주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GUC라던가 대만의 알칩테크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운드리에 아까 삼성전자도 있고 UMC, TSMC 이런 회사들이 만든다, 제조만 하는 회사죠. 공장만 있는 회사.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데 얘는 공장만 있는 회사죠. 그리고 나머지 오사트, 여기서 패키징을 넘깁니다. 여기에 대만의 ASA 테크놀로지랑 미국의 암코르 1, 2위가 있고요. JCET라는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단에 ARM이라든가 시놉시스 케이던스, 여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뒤에 점유율은 모르겠으나, 그쵸? 여기서 뭐 퀄컴 뭐 미디어텍이 휴대폰 시장이 잘 돼가지고 설계도를 더 많이 그렸든, 아니면은 인공지능 시장 데이터 센터가 더 잘 돼서 엔비디아, AMD가 점유율이 더 높아졌든, 아까 디자인 하우스의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뭐 1위에서 5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 앞단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ARM의 아이디어를 빌려간 회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았고, 시놉시스라던가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회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단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뒷단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확률을 우리가 높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가 아까 처음에 어닝 위스퍼에서 나온 걸 보면은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랑 시놉시스가 실적이 같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저 도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앞단의 두 개 아닙니까?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려서 TSMC로 넘겨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시놉시스랑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면은 당연히 TSMC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뒤에 오사트 업체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IP 설계 공정 전체 밸류체인의 실적이 다 좋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놉시스의 도구가 없으면 글을 못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엑셀 파워포인트 없는 사람하고 없이 막 종이에다가 글씨 펜으로 쓰는 사람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해서 갖다 주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있는 사람이 이기죠. 아무리 궁서체 글씨를 잘 써보세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까지 나와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다 인공지능이 작성해줘요, 요즘에. 그 시놉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이 많은 걸 보면은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파란색. 이 색깔입니다, 색깔. 디자인 오토메이션. 아까 말한 대로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설계 자동화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놉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놉시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용하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19% 증가, 순이익 51%, 주당 순이익 52%, 이 조정 주당 순이익 37%, 시놉시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요. 결국에 시놉시스랑 엔비디아가 수요일 시간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는 또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놉시스의 그 2023년 4분기 그 실적이고요. 역시 좋았습니다. 더 상장했어요. 주당 순이익이랑 주당 순이익이랑 저 순이익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랑 똑같이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다 시놉시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설계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예상치입니다. 자, 5월 22일 거죠, 이거. 8월 15일 것도 나왔습니다. 광복절이죠. 이 주당 순이익은 5.58달러, 매출액은 24.53 빌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그 전 3분기에 전부 빨간색이라는 것은 다 예상치 상회라는 것이죠. 이걸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최근이에요. 자, 매출액하고 순이익 막대 그래프 계속 커지고 있죠. 막대 그래프가 커지면서 이게 최상이죠. 막대 그래프가 커지는데 그걸 또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요. 노란색 띠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계속 신기록입니다. 계속 신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가 차이가 커지고 있죠. 2023년도 1분기에는 예상치랑 실제치가 동그라미가 약간 거의 겹쳐 보이는데 지금 거의 눈사람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워낙에 높은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합의치가 높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엄청난 거죠, 지금. 5월 24일 날 또 얼마나 뛰어넘을지. 만약 완전 원인 서프라이즈가 되면 이게 완전 겹치지 않고 정말 눈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진짜 폭등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 자체가 절대적인 크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2분기부터 2023년도 4분기까지 전부 뭐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막대 그래프 자체가 이 거의 한 1년의 흐름인데 크기가 아예 달라요. 그 눈으로 보기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금흐름 뭐 대차대비 다 있는데 자, 현금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재무 활동으로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회사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막상 자기 장사는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오래 못 가죠. 단기적인 거니까요. 영업 활동으로 일단 돈을 버는 상태에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에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든 어쨌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어나니까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 확장하고 있죠. 자, 이건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날 움직임, 예상치와 실제치입니다. 이 2024년도 5월 달에 10.9%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24.4% 움직였어요. 지금 바로 전에는 13.8%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6.4% 정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8%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보다는 조금 그냥 안정적인, 엔비디아 실적 계속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기대치가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와서 엄청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평정심을 찾는 그 정도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무려 1,400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스트롱 바이겠죠. 의견도 숫자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무려 40개가 바이입니다. 엄청난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 1,400달러 가면 1000비디아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0달러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지금 950달러에서 세 번째 도전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1,000달러를 바로 도전하게 되겠죠. 자,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쉬고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전고점하고 1,000달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나온다면 갭 상승이나 장대 양봉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게 지금 이격이 상당히 높게 벌어져 있지만 지금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 다른 해석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지금 1,000달러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조정이 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밑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여기 800달러 근처까지 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냥 상승 5파, 하락 3파 이게 메인이죠.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5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부터 따졌죠. 1, 2, 3, 4, 5파동이 나왔다. 이 5파동에서 목표가가 지금 1270에서 1382까지 5파동에서 이만큼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따지면 5파동 다음에는 하락 3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쯤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그래서 인비디아의 질투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량을 베풀고 좀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매듭평을 남겨보겠습니다. 질투 끝 사랑 시작. 인비디아에서 아프로디테로.
주식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매년 디스럽터라는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스럽터 50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스럽터의 사전적 정의는 혼란시키는 사람인데요.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건데 좋은 의미로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혁신을 해서 혼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스럽터는 시장을 혁신하고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는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디스럽터 50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리스트를 쭉 보니까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AI 열풍이 분해답게 AI가 핵심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트를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요. 디스럽터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사업 또는 기술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얻어서 IPO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럽터 50의 선정 기준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비상장 기업이 선정 대상이 되겠고요. 양적, 질적 평가를 두 가지 다 수행을 하는데요. 양적에서는 뭐 직원 수의 직원 다양성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실적, 매출, 이용자 증가세 아니면 투자 유치액, 기업 가치 등이 모두 평가가 됩니다. 질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핵심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최근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선정된 50개의 스타트업의 특징도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개의 기업 속에는 AI가 주도하는 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50곳 중 34곳이 사업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놨고요. 그리고 34곳 중에서 또 13곳은 생성형 AI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디스럽터 50에는 AI가 주요 테마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혁신을 하더라도 더 좋고 빠르고 저렴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AI에는 워낙 많은 금액의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빠르고 저렴하지 않고 뭐 느리더라도 비싼 혁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7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겁니다. 50개 기업이 총 지난해 받은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7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95조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AI 열풍으로 투자 유치액 급증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50곳 중 기업 가치가 4,3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4,350억 달러 감이 안 오실까 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593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이 50곳이 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탑5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한 기업 바로 데이터 브릭스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으로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거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또 가공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스케어부터 뭐 운송, 스포츠 등 고객사 매우 다양하고요. 전 세계 10,000곳 이상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중에서 포춘 500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사가 60%라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한 만큼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스타트업이 될 텐데요. 지난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 강화를 위해 최근에 데이터 복제 기술 제공업체 아르시온, 또 생성형 AI 스타트업 모자이크 ML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4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은 브렉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요. 핀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B2B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2017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 기업 가치는 123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핀테크 기업인지 살펴봤더니요. 이 스타트업의 어떠한 담보나 창업자 개인의 보증 절차 없이 단 5분 만에 온라인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핀테크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에 뜻밖의 횡재를 본 기업이 되겠습니다. 36시간 만에 4,000개 스타트업이 이 법인카드를 신청하면서 20억 달러의 예치금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한 덕분에 창립 4개월 만에 지난 유니콘 기업에 등급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성장세가 빠른 기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탑 3에 들어간 기업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위는 스트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브렉스보다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친숙한 미국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 인프라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난해 기업 가치 650억 달러, 이번에 기업 가치 65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기업 가치는 150달러였는데 1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기업 가치 급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한창이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최대 9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쇼핑이 살짝 주춤해지면서 기업 가치도 소폭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지난해 결제 금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 달러는 글로벌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사업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허츠, 알래스카 항공, 에어비앤비, 자라, 우버 등 고객사 매우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부터는 또 코인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까지 등에 업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스타트업이 되겠죠. 하지만 IPO에 대해서는 이 CEO가 직접 IPO를 서두르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2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안두릴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무인 방산 업체입니다.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구상하고 또 개발하는 방산 AI 기업이 되겠는데요. 설립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2017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기업 가치 1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 로키드 마틴 등 전통적인 방산 업체를 제치고 미 공군으로부터 협업 전투 항공기 개발 계약 수주를 따내는 등 우호적인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도 이 안두릴과 손잡고 자율해군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방산회사 안두릴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은 가운데 무인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안두릴은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꽤 많이 출시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많이 챗GPT 개발사로 알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2015년에 설립했고 현재 기업 가치 86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290억 달러였는데 기업 가치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첫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픈 AI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오픈 AI에 투자한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로 중심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NBC가 선정했던 올해의 디스럽터 50가지 중에서 탑5 확인을 해봤습니다.
1부 월스트리트 사인즈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좀 약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2부 코리안 마켓 시그널도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 챙겨보시죠.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